마스크 생각 안 나시죠? 이게 마스크를 쓰죠. 네. 먼 길 오셨네요?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시부터? 학생들 내 목소리 들리나요? 들리면 오른손 좀 올려주세요. 예, 다들 왔나요? 2시부터 수업인가요? 2시부터 수업입니까? 예, 맞네요. 김소영 학생. 예. 담임 선생님께서 정규배 선생님 맞나요? 정규배 선생님 아니세요? 예. 네. 네네네. 네. 아, 네. 아니요, 지금 준비가 됐는지 해서요. 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예. 언제 시작하면 되는지 사인 좀 주세요. 자,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 준비가 됐으면 오른손 좀 들어주세요, 학생. 네, 다 됐나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서는 문태준입니다. 옥천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그 지영제의 문학 강연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강연장에서 뵙지를 못하고 이 비대면을 통해서 하게 돼서 다소는 좀 아쉽지만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2시 40분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0분, 35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허락된 시간 동안 제가 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시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시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0년도에 이제 김천에서 출생했는데 여기서 옥천에서 김천은 아주 가깝죠. 옥천 지나서 영동을 지나서 황간 지나서 대구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추풍령이라는 곳이 있는데 추풍령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제가 태어난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김천 지금 봉산면 태화리로 되어 있는데 시골의 사방이 이제 산으로 둘러쳐져 있고 겹겹이 산이 마을 뒷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태어난 고향에는 40채 정도의 가구가 지금 남아서 살고 계신데 다들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이 살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김천에서 줄곧 자라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시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집을 지금 한 7권 정도 냈고 산문집과 시에 대한 해설, 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이런 것을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소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문을 에세이를 지금 일간지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를 여러 편 여러분들하고 좀 볼 텐데, 먼저 정지용 문학재니까 정지용 시인의 시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이 옥천에서 태어나신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현대 시사에서 아주 걸출한 큰 시인이시죠. 이 정지용 시인은 동시도 아주 잘 썼던 어른입니다. 근데 정지용 씨의 그 동시는 가장 적절한 언어를 가장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감각적으로 언어를 표현한 그런 동시인데, 이 정지용 동시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그 성장하시는 어른들도 굉장히 이 정지용 동시를 많이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지용 씨의 많은 시편들이 가곡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한 편이 이 정지용 시인이 쓴 별동이라는 시인데, 그 별똥이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이 별똥 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소원도 빌고 그랬는데, 늘 이렇게 신기한 일이죠. 최근에도 세계 곳곳에 이 별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목격한 사진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유성우라고 하죠. 유성우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장면인데, 이 정지용 시인도 아마 어렸을 때 이 별똥 지는 것을 캄캄한 밤에 별똥이 희고 긴 꼬리를 빛의 꼬리를 내면서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떨어지는 것을 아마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쓴 시가 이 별똥이라는 시인데, 별똥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 날 가보려 벼르다 벼르다 이젠 다 자랐어. 그러니까 별똥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날 캄캄한 밤에 이 정지용 시인도 봤던 거죠. 보다가 이 별똥지는 그 모습을 마음의 한쪽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간직하고 있다가 별똥 떨어진 곳에 별똥을 주우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벼르고 하다가 보니까 가보지는 못하고 그 사이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처럼 다 자라고 말았다. 소년의 때, 어렸을 때 그 시절을 다 보내고 말았다, 이런 동시인데 아주 아름다운 동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꼭 별똥을 줍는다기보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먼 곳,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지용 시인은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 많죠. 산등성이 높은 산 너머 뒤편에 있는 세계라든지 아주 크고 넓은 바다 건너에 있는 어떤 세계,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라든지 저 중국이라든지 더 멀리 가면 인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세계, 큰 바다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동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시가 이제 말이라는 동시인데요. 이 지금 뭐 그 제 어렸을 때라든지 아직 다락이라는 공간이 있는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흔하지는 않은데 방 위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곳, 혹은 물건을 놓아두던 그런 공간이 이 다락이라는 공간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다락방을 두는 곳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정지용 시인은 이 다락을 말을 보면서 다락을 생각한 거죠. 이 다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워서 자는 곳보다 조금 더 높은 곳, 천정 높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의 이렇게 공간을 만든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수원에 나무들이, 그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이런 과수원에 나무들이 있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원두막 같은 것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방의 집 안에 하나의 공간에 이렇게 높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에서 이제 바깥을 보기도 하고 그 안에 의해서 숨어 있기도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놓아두기도 하고 잠도 자고 친구들과 숙제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랬던 공간인데, 말을 보면서, 키가 큰 이 말을 보면서 다락이라는 공간을 생각한 거예요. 말아, 다락 같은 말아, 너는 점잖도 하다마는, 점잖하기도 하다마는 너는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말아,
사람 편인 마라. 사람하고 가깝고 늘 사람하고 이 말이 친밀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마라 사람 편인 마라. 슬퍼 보이니까 검정 콩을 주마 푸른 콩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그것은 이제 사람이 기르는 말이고 사람이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런 정지용 시인이 이런 동시를 쓴 거죠. 이 말은 누가 난 줄도 모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은 누가 너를 낳았는지 어미 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밤이면 먼데 달을 보며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캄캄한 밤에 이 말을 본 거죠. 바깥에 나가서 말을 본 다음에 이 동시를 쓴 거죠. 그러면서 키가 큰 이 말을 보면서 아, 이 말은 다락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시를 쓰는 어떤 묘미라든지 재미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키가 크고 머리가 높은 곳에 있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락방도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둘이가 비슷한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시를 쓴 것이 이 정지용 시인의 말이라는 시인데, 정지용 시인은 다른 뭐 현대 시도 아주 잘 쓴 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관한 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동시를 많이 썼던 그런 그 어른 시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앞으로 정지용 시인이 남긴 동시 같은 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지용 시인이 이 내륙 지역인, 제 고향 김천도 내륙입니다만 이 바다가 전혀 없는 내륙 공간인 이 옥천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자랐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정지용 시인은 바다와 관련된 시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정지용 시를 연구한 분들이 설명한 것에 따르면 정지용 시인은 우리나라의 현대시에서 내륙에서 태어났지만 바다를 상상하면서 바다를 본 느낌 이런 것을 쓴 거의 최초로 본격적으로 바다를 노래한 시인인데, 그 이유는 정지용 시인이 일본에 가서 공부한 경험, 대한해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해협을 오가면서 본 바다, 이것을 최초로 바다 시편을 통해서 정지용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지용 시인은 1930년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사셨던 그 1930년대에는 정지용 시인이 거의 최초로 바다에 관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대한 시도 굉장히 잘 썼고, 바다 건너서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일본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 모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바다에 드러나는 그 감성이라는 것은, 느낌이라는 것은 모국을 그리워할 때마다 생각하는 바다, 그것이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지용 시인이 이 바다에 대해서 시를 쓴 다음에 우리나라의 1930년대 이후에 바다에 관한 시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그만큼 1930년 40년대에 많은 시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그런 시인이었기 때문에 아, 정지용 시인이 바다 시를 이렇게 멋지게 써는구나라는 것이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바다에 관한 시들이 막 쏟아지는데, 정지용 시인이 쓴 바다의 시편 가운데 한편 대표적인 게 이 부분입니다.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뿔뿔이라는 거 흩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뿔뿔이 여기저기로 막 온 사방으로 달아나려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고, 이 물결이 밀려왔다가 해변에 닿았다가 모래사장에 닿았다가 다시 먼 바다를 향해서 확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근데 바다에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무엇에 표현했냐면 푸른 도마뱀떼 같이 제재 발랐다. 제재 발랐다는 것은 행동이나 몸짓이나 이게 굉장히 재빠르다는 뜻입니다. 재빠르다. 푸른 도마뱀떼 같이, 도마뱀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마뱀 여러 마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푸른 도마뱀이라고 했습니다. 왜 푸른 도마뱀이라고 했냐면 이 바다의 물결의 색깔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푸른 도마뱀 떼같이 재발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해변으로 해안으로 이렇게 밀려왔다가 확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푸른 도마뱀 떼들이 왔다가 온 사방을 향해서 막 도망치듯이 흩어지는 것, 이것에 이렇게 쓴 것이 이 정지용 시의 바다입니다. 이 아주 걸출하다 그러는데 아주 뛰어난 시를 썼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 우리나라의 시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정지용의 바다라는 이 시를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지용 시인이 이 동시를 썼다고 그랬는데, 정지용 시인의 동시 이후에 또 한 번의 동시를 잘 쓴 시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근데 이 윤동주는 정지용 시인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뵙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는데, 그만큼 이 정지용 시인에 대한 존경심이 남달랐던 사람이 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영화로도 동주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이 윤동주 시인은 지금 국민적인 시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지용 시인을 그만큼 선생님으로서 존경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서도 이 동시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산울림이라는 시에 보면 까치가 울어서 산울림, 산울림이라는 것은 메아리, 산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공간에 야호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것이 메아리가 돼서 이 갇혀 있는 공간에 울림이 생기는 거죠. 그걸 산울림이라고 하는데, 까치가 울어서 산울림, 까치가 우는 소리가 지금 메아리가 진다는 거죠. 아무도 못 들은 산울림, 지금 이 까치의 울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이 공간에, 갇힌 공간에 울리고 있는데, 이걸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시를 쓴 윤동주라는 시인은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죠. 까치가 들었다 산울림, 저 혼자 들었다 산울림. 까치가 울어서 산울림이 생기는 것을 까치가 스스로 듣는다, 이 얘기인데, 동시에 나는 까치와 함께 까치가 우는 이 울음소리가 산에 부딪혀서 메아리가 생기는 것을 까치와 함께 내가 듣고 있다, 이 마음이 같이 깔려 있는 그런 멋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빨리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동시 가운데 편지라는 시도 있습니다. 편지. 여기 봐보세요.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 옥천에도 눈이 오겠죠. 예, 큰 산들이 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눈이 올 거예요.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자, 이 누나에 대한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누나가 사는 곳에는 지금 이 눈이 오지 않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에는 눈이 많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눈을 담아서 편지지에 넣어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눈을 한 줌 뭉쳐서 넣어서 글씨를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고 이 흰 눈만 이 봉투에 담아서 누나한테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쓰고 있는데, 물론 이 눈을 흰 봉투에 넣는다고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마는, 이 누나를 생각하는, 눈을 보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누나를 생각하는 이 동생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시가 이 편지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시인들이 지금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만,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들 가운데는 단연 정지용 시인이 있고, 그리고 정지용 시인의 후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지용 시인으로부터 시를 배운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윤동주 시인, 이런 시인들이 이런 긴밀한 서로 선생님과 제자로서의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멋진 시들을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1장에 가면 어린 학생들이 쓴 동시들, 멋진 동시들이 많은데요. 재밌는 동시를 몇 편 좀 잠깐 읽어보죠. 오늘은 하늘이 맑다. 하늘은 파란색일 때도 있고 검정색일 때도 있다. 파란색은 낮이고 검정색은 밤이다. 이건 좀 단순한
동시인데 이건 탈락입니다. 탈락. 예. 그 100일장에서 탈락한 건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오늘은 해가 밝은 날이다. 근데 바람이 세게 분다. 그리고 해가 밝으니까 그림자가 잘 보인다. 해가 밝으니까 그림자는 잘 보이겠죠. 왜 해가 밝은데 그림자가 보이냐면 봄이기 때문이다. 이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잘 안 돼서 이것도 탈락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한 방이다. 어디서 터질지 언제 터질지 알 수도 없고, 요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 학생도 탈락이 된 탈락작들을 지금 세 편을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상작들이 등장합니다. 100일장에서 수상작.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기분 좋다. 이힝 이힝. 이 재밌죠? 여기 제가 우수 작품상을 줬습니다. 우수상.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기분 좋다. 여기까지만 썼으면 이것도 탈락작인데 이힝 이힝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우수상을 줬습니다. 이 기분 좋은 것을 뭔가 이 말의 울음소리 같은 것 이런 것에 견줘서 비춰서 썼기 때문에 이 상을 줬어요. 그 다음에 통영의 한 어린 학생이 쓴 장민교라는 학생이 쓴 바다라는 작품인데, 모래사장에 그린 물고기 한 마리, 바다는 내 그림을 살며시 가져간다. 진짜 잘 썼죠. 예. 이렇게 이 학생은 계속 이런 감성을 유지하고 계속 시를 쓴다면 제가 보기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래사장에 그린 물고기 한 마리, 바다는 내 그림을, 내가 그려놓은 이 물고기 그림을 살며시 가져간다. 바다가 가져간다는 건 뭔 얘기겠습니까? 바닷물이 밀려와서 모래사장에 그린 이 그림을 지워버린다는 것은 가져가 버렸다. 바다가 바닷물로 가져가 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참 멋진 동시들입니다. 자, 이 호안미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재밌죠?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시를 쓸 때 여러분도 이제 뭐 학교에서 숙제도 있고 혹은 뭐 일기를 쓰는 학생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시를 무엇을 시를 쓰느냐, 아무거나 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일 뭔가를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냄새도 맡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전부 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가 갑자기 그 뭔가를 보고 듣고 냄새 맡았을 때 뭔가 특별하게 느껴진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이건 좀 특별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보고 듣고 냄새 맡지만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누구도 쓰지 않았던 문장, 내가 나만이 느꼈던 특별한 것, 이것을 쓰면 시가 되고 좋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나 코나 귀 이런 것을 통해서 혹은 손 이런 살 것을 통해서 다 바깥 세계를 이렇게 접촉을 하고 만나지만, 누구도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 내가 오늘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좀 특별하네,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있죠.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걸 쓰는데, 내게 특별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을 한번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었네, 호기심을 유발시키거나 이건 왜 그렇지, 이런 질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든지, 이런 뭔가 특별하게 하면서 내 마음을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 물병이 여기 있는 물병을 이 물병으로 옮겨 놓듯이, 앞뒤로 옮겨 놓듯이 혹은 위로 들어 올리듯이 뭔가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움직인 뭔가의 특별한 것, 이것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는데 그럼 어떻게 쓰느냐? 내 마음으로 움직인 것을 쓰되, 내 마음으로 움직인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합니다. 일단 메모를 해요. 잊어버리니까 메모를 해뒀다가 한번 바로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뭔가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강아지를 만들겠다 혹은 뭐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할 때도 대충 이렇게 진흙 덩어리를
이거는 요 정도 떼서는 뭘 만들고 요만큼 떼서는 뭘 만들고, 그리고 무언가를 자동차를 만들 때도 몸체를 먼저 만들 것인지, 바퀴를 먼저 만들 것인지, 운전석을 먼저 만들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를 쓸 때도 이거를 어떤 순서로, 그리고 위치를 어떻게 하고 할지,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시를 쓸 때도 처음에는 뭘 쓰고, 중간에는 뭘 쓰고, 끝에는 뭘 쓰면 좋을지, 요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서도 잡아보고 앞뒤 중간 이런 것을 한번 가늠해 보는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쓰느냐, 아까 내가 내 마음으로 움직인 것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 친구들이라든지 아버지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갔을 때, 상점에 갔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하는 말들, 이런 것들도 특별하게 느껴지면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의 문장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요즘 같으면 어떤 것을 시 같은 것이나 특별하게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떨어져서 구르는 낙엽이라든지, 지금 뭐 아침 저녁으로 밤으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하늘에 떠 있는 뭔가 이렇게 차가워 보이는 저 달, 이런 것을 써도 되고, 나뭇가지에 남아 있는 그 까치밥이라고 하죠. 마지막 남아 매달려 있는 감, 그 감 같은 거 보면 반은 까치라든지 산새가 와서 반은 쪼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달려 있는 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따뜻한 그 햇살이 내리는 담벼락 아래에 있는 고양이, 졸고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담벼락 아래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계시는 할머니, 그 옆집 할머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이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면 논이라든지 개울이라든지, 이 옥천에도 주변에 가면 논이라든지 개울이라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혹은 집에 그 세숫대야라든지 물이 담겨 있는 곳에 살짝 끼게 된 살얼음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장을 많이 했을 텐데, 김장김치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귀여운 내 동생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이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가 될 수 있고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놓은 것, 이동시킨다고 그러는데요. 뭔가 느낌을 준 것, 뭔가 설레게 한 것, 궁금하게 한 것, 혹은 섭섭하게 한 것, 그립게 만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쓰면 내 마음을 한번 움직인 것을 쓰되, 처음을 어떻게, 중간을 어떻게, 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시를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이런 궁금증이 한번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쓴 시가 이 첫 기억이라는 시인데, 잠깐 볼까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내가 본 나의 첫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기억이라는 건 뭘까? 그것이 궁금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을 질문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3살이나 4살쯤 되었을 때, 시골이죠. 시골에서 큰 누나가 저보다 5살 위인데, 큰 누나가 저를 업고, 제가 자꾸 울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업고 마당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제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울지 마라 그러면서 마당을 이렇게 돌던 모습, 그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쓴 시가 이 첫 기억이라는 시입니다. 누나의 작은 등에 업혀, 제가 30살이면 누나는 8살, 9살 정도 됐겠죠. 빈 마당을 돌고 있었지. 나는 3살이나 되었을까. 볕바른 흰 마당과 까무룩하게 잠이 들었다 깰 때 들었던, 제가 이제 누나의 등에 엎혀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살짝 졸다가 깰 때 누나가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는데, 버들잎 같은 입에서 흘러나오던 누나의 작은 노래. 누나도 키도 작고 입도 작고
그리고 목소리도 작아서 이렇게 노래를 저한테 불러주고 있었던 거죠. 아마 서너 살 무렵이었을 거야. 지나는 결에 내가 나를 처음으로 언뜻 본 때는, 이렇게 쓴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나가 시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나의 첫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아, 그래, 큰 누나가 나를 업고 마당을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돌면서 달래주는, 울지 말라고 달래주던 모습이었어. 이걸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쓴 시가 이 첫 기억이라는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엉뚱하거나 새로운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시골집에 가면 이렇게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기와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지붕 아래에 살고 있었고, 여기도 지금 옥천에도 보면 낮은 산들이 있잖아요. 제 어렸을 때는 낮은 산의 그 언덕, 동산이라 그러는데 아주 작은 동산, 이런 데 가서 또래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았단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나의 지붕이라는 시예요. 지난밤에 동산에 가서 솔방울을 줍는 꿈을 꾸었네. 어릴 적 동산은 나의 지붕이지. 밤하늘에 볼록거리던, 볼록볼록하면서, 그러니까 별이 있었는데 마치 볼록볼록하는 것 같은 거죠. 별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뭔가 볼록볼록하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볼록거리던 별들은 내 어릴 적 동산의 지붕이지. 이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시잖아요. 그래서 내 어렸을 때 지붕과 같은 동산, 그리고 그 동산에서 바라봤던 별, 근데 그 별들은 별빛은 뭔가 이렇게 볼록볼록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쓰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을, 느꼈던 특별한 것을 이렇게 쓰면 바로 시가 되죠. 제가 한 여러분 또래 정도 되었을 때 저희 그 시골집에서는 이 겨울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해서 그거를 해서 그 집에 뒷마당에 한 나무들을 잔뜩 이렇게 높게 쌓아놓으면 그것을 김천의 한 그 보육원에서 와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사갔어요. 예, 나무를 사갈 때, 사서 갈 때 돈을 지불하고 이제 그 나무를 땔감용으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갔을 때 그 트럭에, 나무를 싣고 갈 트럭에 소년 두 명이 온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두 명의 소년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언제였냐 하면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은 이후에 한방눈이 막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눈 오던 날 우리 집에 나무를 실으러 왔던, 트럭에 타고 왔던 두 명의 보육원에 있는 내 또래의 친구 두 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쓴 시가 이 두 소년이라는 시입니다. 굵은 눈이 막 올 때는 두 소년이 생각난다. 어느 해 어느 날인지는 가마득해 잊었지만 땔감을 사러 보육원에서 트럭이 온 날이었다. 산 밑 우리 집에 따라와 뗄나무를 씻던 두 소년, 트럭 짐칸에 타고 굵은 눈 속으로 멀어져 간 두 소년은 나와 또래라 했다. 그 두 명의 친구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왔을 때 나무를 그 친구들이 트럭에 실을 때 저도 같이 트럭에다가 나무를 실어줬죠. 실어주고 그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근데 트럭에 잔뜩 짐칸에다가 이 나무를 싣고 그 위에 이 두 친구가 타고 저희 집을 이렇게 빠져나갈 때 한방눈이 막 쏟아지는 장면이 이렇게 딱 기억 속에 사진의 한 컷처럼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4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생각이 나서 시로 쓴 것이 이 두 소년이라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지금 내가 본 것, 오늘 내가 본 것, 어제 내가 보고 느낀 것, 이것이 바로 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곧바로 시가 되지 않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그게 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기록해 두면 더 좋겠죠. 뭔가를 이렇게 기록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인이라고 해서
시를 저도 시를 지금 쓴 지 30년 전문적으로 시를 써온 지가 뭐 한 25년 이상이 됐는데 백지의 시인이라고 해서 뭔가를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설가들도 백지를 주고 연필을 주고 문장을 쓰세요 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집 지을 때 우리가 벽돌도 준비하고 벽지도 준비하고 바닥재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준비하듯이 시 쓰기 위해서는 시 쓸 만한 재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생각과 언어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시를 쓰는 거예요. 소설가들도 소설을 쓸 적에는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를 정한 이후에는 거기에 적합한 문장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옥천에 대해서 쓰겠다 그러면 옥천 지역에 와서 한 달을 살아보고 석 달을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옥천에 있는 시장에도 가보고 옥천 분들이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 어떤 문장을 쓰고 어떤 말들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풍습이 뭔지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문장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건지 다음날 아침에 아침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와서 경험해 본다는 거죠. 경험해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자기 문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준비 없이 뭔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들은 매일 회사에 가듯이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공부하는 곳에 갑니다.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퇴근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사무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는 분들도 화실에 가서 자기가 출근하는 시간, 그림을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거기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 작가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전업 작가실에 가서 언제 들어가면 나오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은 2시간만 할 거야, 오늘은 1시간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서 그만큼의 노동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노동을 하는 거죠. 글쓰기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 아시잖아요. 백건우라는 분도 매일 4시간씩 피아노 건반을 두드린다.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매일 3시간 이렇게씩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지금 70 중반 정도 되셨죠? 그러니까 연세가 그렇게 드신 분들도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여기에 있어서 걸출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절대적인 노동의 시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그냥 허투루 주어지지는 않는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일상에서 내 마음으로 움직인 것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두고 거기서 특별한 것 이런 것을 찾아서 메모를 해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쓸 적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쓰고 중간에 어떻게 쓰고 마지막은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내가 쓴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든지 혹은 내가 쓴 것을 아주 친한 친구에게 보여준다든지. 이건 왜 보여주냐 하면 내가 이런 생각으로 썼는데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문장으로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를 점검받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생각으로 썼는데 표현된 것은 그와 뜻이 같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 밤에 시를 썼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본 다음에 다시 던져버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건 뭡니까? 내 생각대로 시가 문장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줘서 이것이 맞는지 내가 쓴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것도 중요하고
내 글을 자신감 있게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노력,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40분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어서 제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지형제가 열리면 여러분들과 이 강당에서 얼굴을 보면서 마주 보면서 강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코로나라서 다 어렵고 그런 때인데 그럴 때일수록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해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평소대로 평상심대로 평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저도 기도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